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영화 상영 때보다 지불 시간에 훨씬 더 관객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감독님, 배우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축관에 계시던 분도 살짝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기고요.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재밌는 시간이셨죠? 네! 감동적이고 훈훈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요. 그동안 얘기할 동안 관객분들 질문하실 거 생각해 보시면 그때 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주년이니까요. 먼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10주년.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왕의 남자 같은 경우는 매년 팬들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10주년은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감독님 어떠세요? 10주년 소감이? 예, 그 해마다 우리 왕의 남자 그런 분들께서 2년에 한 번씩 12월 달에 이런 행사를 가져왔는데 드디어 오늘 10회를 맞이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우님도 같은 질문 드려보세요. 네, 10주년이라니 믿기지 않는데 상당히 기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한국 영화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앞으로도 10년 더 후에 이렇게 즐겁게 더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고 오늘 10주년 보시면서 추억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많이 옛날 생각나고 감독님한테 혼났던 시간도 생각나고 주눅 들었던 그 시간도 생각나고 찬란했던 천만 돌발 시간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함께 이런 추억을 만들어가서 상당히 기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해요. 네, 뭐 혼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왕의 남자 같은 경우 거의 처음으로 여러 번 보는 어떤 그 영화 문화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또 당시에 이제 천만 영화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당시에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천만 영화라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천만 영화가 자주 나오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당시 그 기분은 어떤가요? 특히나 이 왕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봉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관계자 시사나 기자 시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이제 중론이 봤던 모든 사람이 300만, 200만에서 300만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개봉을 사이즈를 이렇게 한 거죠. 개봉날 아마 극장이 200몇십 개인가 개봉을 했었어요. 물론 그 앞에 왕의 남자도 훨씬 주목받던 작품들이 있었죠. 태풍이나 킹콩이나 그다음에 뭐 청년도 있고 막 훨씬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주목받던 작품 사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만 돼가지고 글쎄 뭐 그 1년을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놀라운 현상이었어가지고 아주 특별했습니다. 배우님께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좀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셨고 또 그 작품이 또 천만 영화가 됐다는 거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일단 뭐 캐스팅 됐다는 자체에서 인생의 큰 목적을 달성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신인이었고요. 첫 배우로서 첫 걸음을 디딜 때라 뭐 저는 캐스팅 순간에도 너무 기뻤고요. 천만 대 사실 뭐 그걸 느끼고 뭐 기억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구름 위에 붕 뜬 기분이었고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날이 내 인생에 오나 싶을 정도로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했죠. 이게 이제 연극2라는 작품이 이제 원작이잖아요. 이 작품을 영화할 어떤 좀 그런 결심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감독님께서는? 이전에 제가 사극을 먼저 찍었던 게 황산벌이에요. 예,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너무나 독특한 영화여가지고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취향이 안 맞는 분은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뭐 그런 호불호
때 홍보가 갈렸는데 그 다음에 여러 작품을 준비하다가 제작사에서 이제 우리 여기 장원석 대표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작 실장 역할을 맡은 친구가 영국이라는 작품을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저는 영국이라는 작품을 알지 못했었어요. 보지도 못했었고 그렇다면 그거 괜찮아? 그러면 한번 극본을 한번 구해와봐. 그래서 서점에서 이제 그 희곡을 읽어봤죠. 이거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모르니까 더 궁금하고 또 의욕이 앞서는 그런 게 있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연극도 안 보고 그냥 그 희곡 대사만 있는 그걸 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쨌든 황선불과는 좀 많이 그 톤의 매너가 다른 영화를 만드는 욕구가 있었고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내서 사실 그 왕년대 이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나 사극들이 많았지 80년대 90년대에는 사극이 정말 그리 없었는데 어쨌든 왕의 남자의 어떤 놀랄만한 그 스코어가 그것이 기폭제가 됐는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극이 양산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 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대중들과 만나게 되는 큰 계기점을 가졌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미 배우님께 이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오디션을 보셨잖아요.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오디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드라마틱하게 좀 보이고 싶어서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은 작품이었고 기존에 뭐 감독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연극 2라는 작품이 관객들에게도 상당히 그 높은 퀄리티의 작품이다라는 게 전평이 나 있어서 이런 작품에 공길이란 특히 뭐 정말 메인캐스트 공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내가 한다면 정말 배우로서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작품을 좀 갖고 싶었고 공기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돌파 때만큼이나 기뻤던 때가 캐스팅 순간이었고 그 당시에는 특히 뭐 이 영화가 1000만을 돌파한다 이런 생각 아무도 못 하셨잖아요. 특히 뭐 감독님께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그 흥행적인 측면보다는 진짜 배우로서 제가 배우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치를 선사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좀 오디션에 좀 치열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정께서는 공길역을 캐스팅할 때 이제 오디션을 보셨는데요. 이 공길역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배우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당시에는? 뭐 공길이라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여장 남자 역이잖아요. 그리고 여장 남자 역이 뭐 영화적인 설정으로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조선시대 후기에 남사당패라는 그 광대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 남사당이라는 말뜻처럼 남자들이 절을 근거지로 돌아다니는 광대들 이게 남사당패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전통의 6마당의 놀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꼭 남자가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 동성애적인 어떤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길이라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수천 년 동안 아마 이 광대 속에 있었던 문화를 반영하는데 가능하면 현대 관객들과 이렇게 좀 잘 만나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성성이 좀 드러나는 남자 배우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이준기 씨가 결과적으로는 여성성이 있는 걸로 지금 보는데 오디션 볼 때는 태권 소년이었어요. 청년이지 20살 차고니까. 근데 배우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어떤 그 놀라운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갖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준기라는 배우가 별로 이렇게 여성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공길이라는 역할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의지가 결국에는 오디션을 채택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디션 볼 때 제가 한 몇 개 씬들이 있어요. 뭐 대사 잘하는 거, 어떤 동작 잘하는 거, 특히 뭐 장구나 뭐 이런 그 전통 이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몸놀림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주목해서 봤던 게 이제 윗입 아랫입 할때 누구나무 선생님 거를 오디션 보는 모든 배우들한테 다 시켜봤어요. 시켜봤는데 가장 절묘하고 완벽하게 T자로 다른 그 후보들은 T자가 안 되고 O자가 되거나 Y자가 되고 그러는데 저런 정도의 어떤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데서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작은 세포 하나마저도 다 스스로 의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감각적으로 받아서 결국엔 이뻐서 된 게 아니고 배우로서의 갖고 있는 자질에 대한 어떤 발현이 오디션장에서 된 것이었다. 배우님은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성스러운 몸짓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 놀이 가는 것도 해야 되고 손으로 하는 인형극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서 공기력에 달아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뭐 선배님들 같이 공연을 하시는 선배님들과 같이 합숙하면서 이렇게 풍물야 전 장구를 배웠고 강호석 선배님이 깽가리 배우시면서 이렇게 각자가 이제 다루는 기술들은 다 연말을 한동안 했고요. 근데 저는 그것과 좀 달라야 될 게 이제 아무래도 선배님들께서는 그간에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축적된 노하우나 이렇게 스킬 같은 게 있으시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됐어요. 사실 또 작은 역할이 아니었고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근데 그걸 가장 많이 도와주신 게 이제 감독님 그리고 강호석 선배님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신경 써주신 게 감독님은 워낙에 저를 이제 아시고 강호석 선배님께서는 같이 이제 있어야 같이 정말 인생의 동반자 같은 공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좀 제안도 이제 걸어주시면서 좀 이렇게 배우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무조건 선배님들 몇 분 붙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태권 소년이 안 나오게 정말로 내 안에 갖고 있는 정말 여성성 이런 것들이 약간 중성의 느낌에서 정말 매혹적으로 그려질 수 있게 그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많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현장에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 감독님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께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감사드려요. 너무 집중할 수 있게 잘 봐주셨어요. 감독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동성애적인 코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브로맨스라고 해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접근이라고 해도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하기에 그 당시에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맞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뭐든지 처음 가는 길은 첫 발을 디딜 때 이 발밑에 이 얼음이 깨질지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찍는 그 순간에도 과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의 장면이 굳이 무슨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씬의 분위기, 앞뒤의 심리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성애적인 것을 많이 전달하는 것 같은 의도가 막 보이는 걸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는 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표현의 수위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죠. 둘이 같이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고 이런 만약에 정말 뭐 우리가 브로맨스를 가까이 보여주려고 서로 마주보고 누워야 되는데 굳이 다른 시선하고 굳이 또 덮어주고 돌아섰으면 이런 그 미세한 동작들이라든가 뭐 또 연산이 공길과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앉는 위치도 가능하면 마주 앉게 하고 절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나 다른 존재라는 것이 같이 팽팽한 긴장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미세한 인물의 위치, 동작, 시선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최대한 안 들게 하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게 이 중간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워낙 뭐 감성 씨나 뭐 정진영 씨나 준기 씨나 그것을 하모니가 기가 막히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하모니. 네. 이준기 형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공길이 장생을 바라보는 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 연기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감정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자님? 뭐 다른 게 없었죠. 저는 이게 당시에 뭐 계산을 하고 말고 할 이런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능력도 안 됐으니까 그 안에서의 제가 그 인물이 될 수 있게 동화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진짜 강우성 선배님 현장에 가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 같고 그리고 정말 진짜 정말 되게 기대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또 보다듬고 안아주고 싶고 이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가 됐죠.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준기라는 자신을 이렇게 좀 멀리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역할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봐도 100이면 100%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은 또 그만큼 집중할 수 있게끔 특히 강우성 선배님과 정재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떠났을 때도 공길로서 오롯이 공길로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말투나 몸동작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코치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또 안아주시고 포용해주시고 특히 뭐 정재영 선배님도 연산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 순간에만 몰입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감독님한테 많이 혼났다고. 그런데 감독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이준기 형님 혼내신 건가요? 뭐 글쎄요, 내가 혼낸 건 별로 없어요. 강우성 씨가 사전에 그러니까 준기 씨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선택이었고요. 그 경험이 없는 신인 배우를 오디션을 뽑아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정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인데 같이 작업을 하는 강우성 씨나 정진영 씨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강우성 씨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현장에서 공기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장생해 봅시다. 어쩔 수 없다. 감독이 아무리 얘기를 한들 카메라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연기를 하는 상대 배우가 교감이 맞지 않으면 우린 다 망한다. 하고 이제 강우성 씨한테 이제 공을 넘긴 거지. 공기를 넘긴 거야. 공을 넘긴 강우성 씨는 이제 어쨌든 준기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공길이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장생도 죽으니까 영화의 연기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 연산한테 가면은 장생하고 연산하고 공기하고 셋이 있는 씬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둘이 있거나 이렇게 둘이 있지. 그래서 또 정진영한테 제가 또 숙제를 줬죠. 연기 잘못하면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이제 공 하나를 놓고 이걸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이 장생이 막 그 축구장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패스를 이제 연산한테 탁 하고 연산이 탁 잡아주고 또 드리블을 하다 이게 공이었다고. 이 스타 플레이어가 운동장에서 이 공을 아주 잘 드리블해서 안전한 자리에 골을 시킨 거죠. 결국엔 촬영장에서 감독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셨던. 이제 준기는 모르게 준기한테 할 얘기 있으면 이제 장생이한테 연산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여우같이. 왜냐면 그 젊은 신인 배우가 가뜩이나 주눅이 많이 들어있는데 주눅이 든다고 혼을 내면은 그것이 더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같이 맞담배 피고 막 이제 놀자고 하면서 하되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또 이제 그 주변의 선배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는데 모두가 잘 동참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배우님께서는 첫 촬영에 어떤 장면인지 좀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하면서 공길이라는 이제 역할이 이제 나에게 들어왔다. 배우들은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과거로 잠깐 돌아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첫 촬영 날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혹시 저 불타기 하던 불타기 예, 첫 그죠? 거기서 제가 장구 첫시 예. 그씬 전에 정말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전날에 막 탈도 났었고 그리고 탈난 걸 또 알리면 괜히 그 신인의 여린 마음은 중간 잘리면 어떡하지 탈도 났었고 아니 너무 이렇게 또 중요한 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말로 공길에게 매혹적인 장구를 이렇게 돌면서 계속 치면서 이렇게 그 왜 탈 이렇게 걷는 씬 있잖아요. 그 매혹적인 모습을 그려내야 되는데 갑자기 나 긴장되고 몸이 뻣뻣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정말 뭐 정신없이 지나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공길로서 관객분들께 이렇게 다가설 수 없고 충분히 이렇게 이해시키지 못할 텐데라는 겁도 많이 들었고 겁도 많이 났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날 기억은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길이라는 지금 캐릭터가 드디어 이제 나에게 들어왔다 하는 어떤 지점이 있었다면 또 어떤 좀 장면에서 그랬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글쎄요, 장생과 하는 씬들에서 점점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어느 지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강무성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그 호흡이 되게 맞아떨어진 지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그 숙제를 풀어내기 이전부터 이미 강무성 선배님께서 너무 그 부분을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대본도 같이 정말 보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실 정도로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 부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화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이제 뭐 연산군을 연기했던 정진영 배우라든지 장생역의 감우성, 또 녹수 역의 강성현 배우 그 캐스팅의 어떤 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분들을 캐스팅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캐스팅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모든 영화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원래 장생 역할은 강우성 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빠꾸 맞은. 공길 역시 처음에는 오디션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배우 중에서 곱상하게 생긴 두 배우한테 다 빠꾸 맞은 거예요. 연산 역할을 아예 제가 이제 정진영이라는 배우를 제가 제작자 시절에 달마의 놀자를 통해서 그 배우에 대한 진가를 발견해가지고 그 이후로 황산벌도 했고 그 다음에 연산까지 이어진 배우니까 아예 정진영을 딱 박아놓고 한 거고 공길과 장생을 계속 캐스팅을 무산되니까 시류에 빠져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강우성 씨가 해준다 해서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공기를 신인을 뽑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오디션 하는 게 감독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제 조감독들이 많이 봐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마지막 전에는 이제 몇 명이 더 있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최종 마지막에서 내가 3명인가 5명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종 멤버를 오디션 볼 때는 제가 여기 있고 여기 감우성 있고 저기 정진영 있고 또 제작자 있고 4명이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살 떨리는 거지. 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신인 배우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거를 꽤 많이 했을 때 한 30분 줬을 걸 한 사람당. 숨 막히는 순간이죠. 한 명 나가고 2명 나가고 3명 나가고 나중에 막 의견을 모으고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준기 씨가 된 거죠. 이미 오디션 오는 동안에 어디서 빠져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 20, 30분 동안 어떤 것들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아니 가질 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그 준비된 다이얼로그가 있고요. 준비된 그 씬들이 있고 다 대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 이거 단언컨대 진짜 어떻게 이런 오디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걸 또 상상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상상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그려내야 되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다리 걸린 것부터 해서 이게 제가 그때 막 레인보우 동작 약간 덤블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판 노름이라 살판으로 덤블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대사도 치고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런 포인트에서 어떤 동작을 취하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고 근데 상대 같이 경쟁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준비할까 이런 것들 상상하면서 그 주에 일주일 3차 오디션 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막 장구 연습부터 하고 막 그 연습실 가가지고 덤블링 매일 연습하고 머리도 박고 막 일단 신체는 기본적으로 다 잘 써야 된다. 광대 노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연기도 정말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도지원 선배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그 다이얼로그를 그대로 읽어드리고 도지원 선배님께 여자가 이렇게 대사를 치면 어떨지 좀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도지원 선배님 주무시는 가운데도 그걸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고 통화할 때 이게 얼마나 웃겠어요. 주무시는데 같이 전화가 오고 후배가 또 다이얼로그 읽어달라니까 또 열심히 읽어주시고 그래서 여성적으로 하면 이렇구나 해서 그것도 제가 하는 거와 이렇게 적점을 찾아서 좀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좀 준비를 해갔어요. 정말 전쟁이었죠. 전쟁. 그래서 3차가 끝나고 나서 다 얼이 다 빠졌어요. 이제 끝났다. 정말 뽑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느낌은 좀 왔던 게 제가 다리에 이렇게 쫙 걸렸어요. 이게 감독님 표정이 이상해요. 진짜 강우성 선배님은 웃음을 엄청 참고 계시고 다 감독님 다 터지셨어요. 다 정지영 선배님 막 뒤로 넘어가시려고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는 월등히 낫지 않을까 솔직히 이건 혼자 했죠. 근데 강우성 선배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으셨었는데 그래도 장생 역할이 강우성 선배님이신데 가능할까 했고 저녁 때쯤에 연락이 왔죠. 조감독님한테 연락이 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신다. 그때 진짜 정말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게 전화 통화 받고 울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인생을 성공한 기분 상당히 기뻤어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안 그래도 사실은 그게 인생의 어떤 전환점 같은 계기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인상 깊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질문이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요. 질문 많이 드릴 테니까요. 먼저 앞에 분 받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책은 산호에서도 그렇고 먼저 말씀하셨던 한사월도 그렇고 감독님 영화에서는 그 다뤄지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물과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님이 실존 인물 다룰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일단 우리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뢰이 그럴 것이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역사 속에 그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고 저뿐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아무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항상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몇 가지의 이미지만 가지고 똑같은 상을 이렇게 그려요. 그것이 이순신장이든 누가 됐든. 근데 그도 그 당시를 살 때는 저나 여러분 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항상. 근데 단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고 어떤 특출한 행동을 해서 역사 속에 좀 이름이 남는 존재가 된 것이지. 그가 그 역사 속에 이름에 남기기 위한 존재를 위해서 태어나거나 그걸 준비했던 사람은 아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시대에 그를 맞이한 순간에 그의 선택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전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분이 역사 속에서 해놓은 어떤 것을 미리 결과를 상상하신 분들이 이제 제 역사 속에서 그래도 인물을 보게 되면 저거는 너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점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질문 받았습니다. 예, 아까 이쪽에 계신 분 먼저 받아볼게요. 안경 뒤에 먼저 받고 앞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반갑고요. 얼마 전에 사도에서도 마지막에 정조가 유아인 씨가 부채가 났었잖아요. 정조도 부채가 났고 여기 왕의 남자가 들어오시는 전에 부채가 나서 마지막에 부채를 던지잖아요. 부채의 의미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의미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의미는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의미라는 것은 본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미의 가치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만드는 사람이 야 이건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알아두고 그러기 위해서 난 이렇게 준비했거든 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아니라 아집과 주장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보고 본 관객들이 저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 의미는 뭐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것. 그게 의미의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부채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근데 보신 분들이 저 부채에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게 의미의 진정한 가치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정성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 배우님께 하나 궁금한 게 그럼 배우님 이제 연기하시면서 가장 좀 이 역할이라든지 감독님의 연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지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돌발 질문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의문은 가진 적이 없지만 다만 이제 되게 당황했던 건 이제 정지영 선배님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도셨는지 물론 정지영 선배님께서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두 분만 아셨더라고요. 현장에서 저는 전혀 몰랐고 근데 저는 그 찍고 나서 겁이 났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막 이랬는데 네, 그때는 좀 의문이 조금 그거 키스한 말이에요. 그거 찍는 날 어땠냐면 사실 이게 영상과 공개이 많은 어떤 시간들이 지나서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상대 배우와의 어떤 감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심리들이 쌓여옵니다. 그 심리는 어떤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채워진 거죠. 근데 그날 그 씬을 찍는데 사실은 키스 씬이 없었어요. 설정이 없는 거야. 시나리오도 없고. 근데 정진영 배우 나한테 감독님 여기서 제가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를 것 같은데 혹시 키스를 입을 맞춰도 괜찮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서에 보면 입을 못 맞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에 맞추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배우가 영화를 계속 찍어오면